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2. 성격을 달리하는 두 세계로의 분열. 도대체 사회적 양극화를 낳은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사회적 양극화의 본질적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회적 양극화의 구조적 요인이자 본질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로 한국 사회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진 데 있었다.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 운영 기조가 크게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내면화하고 실천했다. 한편으로 기업 세계의 심장부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작동하면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수준에서 고용한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기업 세계의 작동 방식은 색다른 성격의 두 세계를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 주주자본주의가 본격 작동함에 따라 기업은 주주이익 극대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주주의 속지로 전락했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기업이 자본의 인격체인 주주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형태로 현실화한 셈이다. 주주자본주의 작동으로 머니게임 무대가 활짝 열렸다. 돈 품께나 있는 엘리트 집단은 일제히 머니게임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엘리트 집단은 돈을 번다는 머니게임으로 한몫 크게 잡고자 혈안이 되었다.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영향으로 머니게임에서의 성공을 삶의 본령이라고 여겼다. 엘리트 집단은 머니게임에 심취할수록 이를 미화시켜주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더욱 깊이 포획되었다. 엘리트 집단은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발적 숙주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 사회에 확산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엘리트 집단의 다수는 금융자본 지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엘리트 집단이 머니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와중에 반대편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비용 취급받고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할 요소이다. 기업 경영자들은 사람 관련 비용을 최대한 줄일 때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굳게 믿었다. 기업 경영자들은 일관되게 사람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기업 상층부는 일관되게 인건비 줄이기 위해 사람 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지인 중 한 명은 30년 직장 생활 대부분을 사람 목 자르는 일로 소모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사람 수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 명료했다. 1차적으로 업무 수행에 투입하는 사람 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때맞추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자동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기업들은 다투어서 자동화 기계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갈등 지향적인 노사관계는 자동화 추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한몫했다. 사용자 위치에서 볼 때 로봇은 노조 결성도 하지 않으며 임금 올려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다. 파업이나 태업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일을 군소리 없이 잘 해냈다. 값도 사람보다 싼 편이었다.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꾸준히 약해져갔다. 단순히 고용 증가율만 보더라도 2002에서 2007년 4.1%, 2007에서 2012년 3.0%, 2012에서 2017년 0.7%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기업은 사람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늘렸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2017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미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조사의 응답자의 88.8% 폭스 응답과 비정규직 증가를 꼽았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비정규직 증가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8년 46.9%, 1999년 51.6%, 2000년 52.1%로 치솟았다.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하향세를 보여 2017년
8월 기준 32.9%로 집계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숫자는 2017년 664만 명에서 2020년 742만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의 비중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였다. 노동계는 2017년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32.9%가 아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통계는 무기계약직, 사내도급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정규직이 아닌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였다. 어떤 경우든 비정규직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져 왔다. 2016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인 54%였다. 기업 처지에서 보면 부정기 업무와 단기 업무 소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IT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이지만 프리랜서로 부르며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은 전문가로 대우하기도 한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거나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데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완충지대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일방적 희생양으로 삼는 처사와 다를 바 없었다. 자동화와 비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사회에 늦게 진입하는 세대일수록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컸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가 실제 겪어온 상황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1995년 46.4%에서 2013년 39.7%로 더욱 낮아졌다.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피고용자는 물건 취급당해야 했다. 기업은 어느 쪽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동화 기계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했다. 사람은 종종 자동화 기계보다도 못한 물건 취급받으며 선택지에서 밀려나야 했다. 비정규직은 물건 중에서도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 취급당했다. 비정규직에 지급되는 급여는 종종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었다. 비정규직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머니게임에 취한 엘리트 세계와 비용 일부가 된 민초의 세계로 갈라졌다. 엘리트의 세계는 머니게임이 일반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돈 벌기 쉬운 상황이 마련되었다. 반대편 세계에서는 일자리 악화로 숱한 고통이 뒤따랐다. 두 세계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 관련 비용 지출이 줄면 일자리 사정은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기업 이윤율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오를 개연성이 크다. 두 세계의 정반대에 작용을 한다. 단적으로 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하면 주가 상승 기대 심리로 주주들 입에서는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두 세계가 제로섬 게임을 벌리면서 중간이 확장하기보다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커졌다. 중산층 붕괴 신호였다.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관련 지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중간 소득 집단을 넘어 경제적 안정으로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중산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 관련 진실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는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갤럽 조사에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20에서 60대 한국인 중 7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022년 2월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에서 59살 한국인 중 53%가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대답했다. 피부로 느낀 중산층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1이었습니다.